카페가 굉장히 많은데 카페에서 소비되고 있는 그런 재활용도 안 되는 일회용품들이 쌓여가는 게 너무 속상해서 이런 사업을 하게 되었고, 아직 이런 생분해 플라스틱이 그린워싱이다라고 이해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안타까운 마음으로 여기를 차리면서 이 컵들을 직접 경험하시고 컵을 직접 생분해하는 것도 보여드리는 그런 공간이 만들게 되었어요. 근데 이런 거를 하게 된 계기가, 저도 교수님의 영상을 보지 않았으면 이렇게까지 안 벌렸을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책임을 추궁드리고 싶고 장난이고요. 진짜 뭐 세상에 해답이랄 건 없지만 지금 플라스틱이 문제가 될 때 대체제가 있다면은 우리로서는 바른 선택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지금 계속 이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질문들이 궁금하신 점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교수님이 먼저 말씀 이렇게 꺼내주셔도. 아까 잠깐 인사드렸던 경희대학교의 황성현이라고 하고요. 저는 바이오 플라스틱 관련된 연구를 한 20년 정도 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이렇게 환경 문제가 심각하지 않을 때는 플라스틱이라는 키워드가 무조건 딱딱하고 오래 쓰고 즐겨야 되는 그런 것들도 굉장히 이슈가 되다가 너무 많이 만들어서 이제 문제가 되다 보니까 이제 환경 오염 문제가 좀 심각해져서 요즘 최근에 생활성 플라스틱에 대한 관심들이 조금 많아지는 것 같기는 하더라고요. 근데 조금 근본적인 우리가 알고 있는 플라스틱에 대한 오해들이 조금 많은 것 같아서 제가 그런 부분들을 이제 조금 밖에서 많이 이런저런 얘기를 드리면서 설명을 드렸는데, 우리 소비자분들, 특히 대한민국 국민들이 환경에 대해서 관심이 되게 많으신데 조금 잘못된 정보가 방송이나 언론에서 되게 많이 나오고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 제가 좀 바로잡고 싶은 부분들을 제가 밖에 다니면서 이제 강연도 하고 소비자분들한테 직접 설명을 드리는 일들을 조금 한 5, 6년 전부터 하고 있었고요. 그때 이제 대표님 만나게 됐고 해서 사실 제가 뭐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은 전혀 아닙니다. 뭐 이걸 많이 써서 제가 돈을 버는 것도 아니고요. 우리 학생들하고도 오늘 같이 왔는데 좀 올바른 사용법 그리고 플라스틱에 대한 좀 올바른 이해를 했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제가 이게 시작을 한 거기 때문에 뭘 어떤 거 여쭤보셔도 제가 비즈니스적인 마인드로 답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정말 저도 국민의 한 명으로서 올바르게 쓸 수 있는 법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아까 얘기했던 생물성 플라스틱은 그린워싱이다 라는 명제부터 시작을 하자면 조금 억울한 부분이 되게 많습니다. 그 부분은 근본적으로 보게 되면은 플라스틱을 과연 안 쓸 수 있을까, 그리고 언론에서 플라스틱 키워드를 치면요 부정적인 단어가 거의 80% 이상 뜹니다. 플라스틱이라는 키워드를 치면은. 근데 플라스틱이 과연 부정적인 건 소재냐? 사실 그렇지는 않거든요. 굉장히 유용하고요. 그리고 플라스틱을 다른 것들 막 쓰는 것들 대체하고 뭐 저는 대나무로 뭔가를 썼어요. 저는 뭐를 뭐 여러 번 쓸 수 있는 다용기를 많이 썼어요 라고 얘기하시는데, 소비자 입장에서, 국민들 입장에서는 그게 당연한 거고요. 노력을 많이 하시는 건 좋지만 사실 과학적으로 통계학적으로 봤었을 때는 약간 다 맞는 건 아닙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런 것들이 문제가 조금 많을 수 있어서, 특히 제가 오늘 제주도 학생들하고 일요일날 여기 왔는데 아주 비싼 커피 회사에서는 그 컵 보증금 제도를 쓰고 있더라고요. 1,000원 정도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과연 플라스틱을 줄이는데 일조를 할까라는 고민을 좀 많이 해보니까 사실 통계적으로 컵 보증금 제도가 플라스틱을 줄인다라는 근거는 없습니다. 오히려 소비자가 더 불편하고요. 그 다음에 커피 업계의 대표분들도 굉장히 불편해할 수 있는 제도다. 이론상 보면은 보증금 제도를 만들면은 왠지 줄 거라는 심리적인 그런 부분들이 많은 거지, 그것들이 확 줄었다라는 통계는 없습니다. 그래서 컵 보증금 제도가 지금 요번에 대두된 건 아니고요. 굉장히 오래전부터 그거를 많이 얘기를 했었는데 실효를 보지 못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이것들이 전부 국가적으로 시스템적으로 환경부나 특정 부서에서 이런 것들을 관리하고 돈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들을 명확하게 해줘야 되는데, 이걸 오롯이 다 부담을 커피 업주와 소비자한테 전가를 한다는 얘기죠. 그렇게 되면은 실질적으로 예를 들어서 오늘 여기서 커피를 드시고 컵 갖고 있는 것들을 어디 때나 편하게 이것들을 놓고 회수해서 내가 돈을 보증금을 환급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된다면 모르겠는데, 사실 모든 업장마다 컵 사이즈 용기가 다 다르고요.
그리고 그거를 보증금을 많이 받아내는 데도 있고 적게 받는 것도 있고 해서 판매하는 데는 많이 판매하는데 횟수는 적고, 그래서 판매는 뭐 적게 하는데 회수율만 높아야만 굉장히 업계 입장에서 부담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고, 이 모든 게 뭐냐면 이것들을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적으로 하는 관리 체계가 없어서 문제가 되는 거기 때문에 컵 보증금 제도는 그렇게 실효성이 있지는 않다라는 게 지금까지의 상황이었고요. 다회용기는 왜 그러냐라고 얘기를 드리면, 오해가 있을 수 있는데 저는 리사이클, 리유즈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당연히 해야 됩니다. 근데 왜 이게 플라스틱이 안 줄어드는지에 대해서는 국민들한테 좀 정확하게 얘기를 좀 드려야 되는 게, 이 역시도 플라스틱 생산량에 대한 부분인데, 우리 예를 들어서 수도꼭지를 틀어놨어요. 물이 쭉 새요. 근데 이거 아까워서 양동이에다 물을 받고서 그거를 여러 번 했습니다. 근데 이거를 여러 번 쓰려면 새로 나오는 수돗물은 잠그고 이것을 여러 번 써야 물을 리사이클을 하고 여러 번 쓸 수 있는데요. 물을 만약에 틀어놓고 이거를 계속 쓴다면 과연 이게 물을 여러 번 쓴다라고 우리가 얘기하실 수 있을까요? 사실 그렇지는 않지 않습니까? 지금 플라스틱 시스템이 그렇습니다. 리사이클을 많이 하고 국민들은 재활용을 여러 번 하려고 노력하고 계시는데, 설계 플라스틱 만드는 생산 기업은 매년 리사이클률이 얼마라고 홍보를 하면서 생산량을 계속 늘립니다. 쉽게 얘기하면 2023년에 우리나라 정확하게 수치는 모르겠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100만 톤을 우리나라에서 생산을 한다고 치면 리사이클률이 어떤 거 다 합쳐도 9%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럼 뭐 넉넉하게 10%라고 하면 10만 톤 생산했다고 치면 올해 우리나라의 플라스틱을 갖고 들어오는 양은 110만 톤 정도가 되는데요. 그럼 내년에는 리사이클을 10% 했으니까 새로 만드는 칩을 90만 톤으로 줄여야 100만 톤이 유지가 될 텐데 그렇게 얘기를 안 해요. 회사는 경영보고서에 어떻게 쓰냐면 우리는 리사이클 10% 했습니다라고 홍보합니다. 친환경 제품 나옵니다. 홍보를 해요. 내년 되면은 100만 톤이 120만 톤으로 늘면서 리사이클 플라스틱이 10만 톤이 더 만들어지죠. 130만 톤. 결론은 썩지 않는 플라스틱이 재활용을 한다는 차원에서 우리 친환경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플라스틱은 어디로 가지 않고 우리나라에 계속 쌓여가고 있어요. 플라스틱이 줄지는 않는다는 얘기죠. 미국의 플라스틱 레포트를 보게 되면은 지금 상황으로 운영을 하게 되면은 향후 2050년에는 플라스틱 적재량이 한 40억 톤 정도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시스템에서는 결코 줄지 않는 숫자입니다. 그리고 지금의 행정 정책으로는 한 7% 정도만 감소가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들을 바꾸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얘기하면 완전 새로운 제도의 혁신적인 제도가 나와서 서큘러 이코노미라고 보통 얘기하는 순환경제 구조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새로운 플라스틱 제도가 나오지 않으면 이 플라스틱 양은 결코 줄지가 않는다라는 거죠. 우리 소비자들이 노력하시고 리사이클 하셔서 여러 가지 쓰는 것들을 많이 하셔도 이 시스템에서는 줄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홍보를 하실 때 우리는 이거 리사이클 했어요 막 많이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리고 제가 제일 의문점이 드는 거는 에코백이라고 표현도, 그것도 저는 에코백이라고 표현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에코백이라고 해서 여러 번 쓰신 거잖아요. 집에 한 3개 이하로 있으신 분 손 들어보세요. 저희 집은 엄청 많아요. 과연 그 일회용 플라스틱 봉투 있지 않습니까? 그거가 실질적으로 생활성 플라스틱 봉투하고 비교하기 좀 어렵지만, 그 에코백을 최소한 제가 어느 뭐 통계가 정확하지는 않겠지만 몇천 번을 써야지만 된다고 하더라고요. 과연 그거를 몇천 번 쓸 때까지 우리가 내 손에 쥐고 있을 수 있는 분들이 계실까? 어제 학생들하고도 또 우리 슈퍼마켓 갔는데 물건을 많이 샀어요. 특히 제주도는 관광 특구지 않습니까? 제가 집에서부터 가방에다 에코백을 막 장바구니 집어넣고 여기까지 올 수 있는 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데, 거기 가서 음식물 사갖고 오려고 하는데 우리가 가봤더니 에코백을 사라고 하는데 얼마였더라고요. 어제 한 1,500원 정도, 2,000원인가? 줘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과연 친환경을 위한 봉투냐, 그분들의 비즈니스를 위한 행정적인 거냐라고 질문을 던지면 저는 전자가 맞지 않을까. 그래서 생발성이 그러면 왜 꼭 생발성을 써야 되냐? 그건 아닙니다. 꼭 생발성을 머스트가 아니고요. 어쩔 수 없이 쓰는 것들에 대한 것들은 이제 우리가 직접 플라스틱을 쓰고 관리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아까 얘기했던 순환 경제 구조의 기본적인 방법인데, 소비자들이 어떻게 하면 그러면
내가 스스로 친환경이 될 수 있느냐, 노력을 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을 보게 되면 꼭 쓰신다고 하면 내 손으로 한번 그걸 분해해 볼 수 있는 기회도 한번 마련해 보시고, 그것들을 해본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실질적으로 내가 물론 리사이클한 제품을 사서 여러 번 쓰는 것도 좋지만 결국은 우리가 지금 2050년에 지향해 나갈 거는 쌓여나가고 있는 플라스틱을 얼마큼 줄일 거냐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되는 거지, 내가 이걸 몇 번 더 썼으니까는 친환경이다라는 약간의 비즈니스 감성을 묻히고 있는 그런 것들을 원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 지금 쌓여있는 플라스틱 어떻게 줄일 거냐에 대한 고민은 연구자들도 되게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실질적인 썩지 않는 플라스틱을 썩게 만드는 노력은 연구로서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 그건 이제 연구자들의 몫이라고 생각하시고, 앞으로 지금 나가야 될 새로 쓰시는 플라스틱을 어떻게 줄일 거냐에 대한 몫은 이제 우리 소비자들의 몫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러한 노력들을 어디서부터 할 거냐? 사실 대표님도 제가 뭐 여러 가지 이런저런 얘기를 드리면서도 어떻게 보면 대표님 비즈니스 하셔야 되고 돈 많이 버셔야 될 분인데, 이런 소재들 자체가 굉장히 석유의 플라스틱보다 비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하고 있다라는 것 때문에 저도 이해관계는 전혀 없지만 제가 아는 상식선에서 모든 걸 다 지원하려고 하는 이유도, 왜 우리나라가 올바르게 행동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손해를 많이 봐야 되냐라고 보게 되면은, 지금 커피숍들 굳이 이렇게 안 하셔도 싸게 많이 만드는 썩지 않는 플라스틱 갖고 오셔서 많이 하시지 않습니까? 이거 아무리 깨끗이 닦아서 석유의 플라스틱, PLA 말고요, 지금 업계에서 팔고 계시는 아주 깨끗한 플라스틱 컵들이 페트라는 것들을 많이 쓰고 있는데, 음료수 컵은 재활용이 안 된다는 거 혹시 아시나요? 깨끗이 모아서 이렇게 싸서 선별 작업장 보내도 재활용이 안 됩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생수병이나 뭐 이렇게 음료수병은 페트라고 딱 지정이 돼서 나오는데요, 이렇게 일회용품에 대한 케이스는 뭐 머스트해브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페트로 꼭 쓰세요 이런 규정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더 싸게 만드는 기업은 뭐 폴리프로필렌으로 만들어서, 폴리프로필렌은 또 그런 걸로 홍보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환경 호르몬이 나오지 않는 친환경 플라스틱입니다 이러고 홍보해요, 커피숍에서. 올림픽에 서면은 다 환경 호르몬 안 나오는 겁니다. 다 친환경이에요, 그렇게 되면. 그런 홍보 자체가 오히려 그린워싱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거고요. 그런 것들을 국가에서 음료 용기는 무조건 어떤 특정 소재로 쓰세요라는 규정이 없다면 재활용이 거의 안 된다라는 게 지금 일반적인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도 이렇게 굉장히 음식물 굉장히 깨끗이 닦아서 이렇게 다 정리해 놓거든요. 다 소각입니다. 전량 소각이기 때문에 소각이면 제일 위험하신 게 알겠죠. 이산화탄소 많이 발생되지만 또 하나 문제점이 뭐냐, VOC라고 하죠. 유기성 휘발물질, 그것들이 이제 안 좋은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들도 이제 해야 우리나라 탄소 배출국이지 않습니까? 이산화탄소 배출국인데 그걸 어떻게 줄일 거냐에 대한 고민을 할 수 있으니까, 이제 근본적인 부분들을 소비자분들이 이런 것들로 시작을 하면서 조금씩 줄여 나가자라는 차원으로 제가 이렇게 여러 가지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혹시 궁금하신 거 있으면, 아니면 기존에 이렇게 뭐 카더라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게 사실이냐, yes or no로 답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제가 한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다. 그냥 앉아서 하겠습니다. 특별히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이곳 며칠 전에 제가 활동하고 있는 제주도 지속가능 발전 협의회가 있습니다. 기후 강사들이 여기에 와서 이런 특별한 의식으로 카페를 운영하는 곳 현장 방문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감동을 받고, 또 오늘 교수님 오신다고 해서 딱 없는 시간 쪼개서 왔는데 제가 여기에서 지난번에 와서 대표님의 설명을 듣고 사용하는 컵을 제가 몇 개 얻어 가지고 와서 지금 현재 제가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 탄소 중립에 대한 강의를 하고 있거든요. 그 강의하는 현장에 가서 직접 그 컵을 보여주면서
비굿 커피 자랑질 했어. 근데 더 실감 났던 것이 그 컵을 가지고 와서 제 승용차에 놔뒀는데 너무 뜨거우니까 이것이 완전히 쪼그라들어 있었어요. 그걸 보여주니까 더 실감이 나더라고요. 현장에서 태우지 않아도 일반 플라스틱 컵 같으면 이러지 않았을 거다. 근데 왜 이랬을까? 이거는 옥수수 분말로 만든 그리고 태워도 되는 썩는 플라스틱이다. 그렇게 설명하니까 참여한 분들이 굉장히 호감도가 좋더라고요. 제가 길어지면 안 되니까 제가 오늘 강사가 아니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제가 바라는 바람이 있다라고 하면 이렇게 선구자적인 교수님 같은 분들이 정말 바쁘시지만 제자 양성도 중요하고 이런 현장들에 정말 어떤 리더 역할을 또 정말 인식 개혁의 개선에 그러한 앞장서는 분이 됐으면 참 좋겠다. 저도 강의하는 입장에서 굉장히 그게 중요하고 필요하다라는 그런 걸 절감을 하거든요. 예. 교수님 같은 분이 계셔야만 우리 대표님도 자극을 받고 이런 카페를 사실 손해보면서 운영하고 계셔서 저도 비굿 카페 제 2호점을 하고 싶은 사실은 있거든요. 그런 마음이 교수님의 역량이 굉장히 크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제2의 제3의 이러한 확산자들이 계속 이어져 나갔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명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또 그 오해 하나는 조금 나중에 우리 교수님 또 가셔서 강의하실 때 또 하나 팁을 더 드리자면은 플라스틱 생활성 플라스틱과 석유 플라스틱 다 똑같지만 플라스틱은 태우면 좋지는 않습니다. 예, 썩혀야 된다라고 제가 왜 얘기를 드리냐면 플라스틱은 유기물질로 만든 거기 때문에 얘네들을 태우게 될 때 우리가 소위 말하는 아주 우리 연구실에서는 굉장히 높은 온도 한 1500도 넘는 데서 완전 연소를 시켜버리면 아까 얘기했던 VOC나 이런 것들이 안 나와요.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음식물 쓰레기나 뭐 이렇게 포장 일회용 봉투 같은 것들은 다 일반 쓰레기 통에다 다 버려서 가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은 이제 소각로로 들어가게 되면은 이게 불완전 연소가 일어납니다. 그 불완전 연소가 생기기 때문에 VOC가 많이 생기는 거고 그게 굉장히 지구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가끔 홍보하실 때 그런 분들이 계세요. 제가 생활성 많이 하시는 분들이 이건 태워도 좋은 거 나와요 이렇게 홍보를 하세요. 좋은 거 안 나옵니다. 왜 미생물들이 썩힐 수 있는 플라스틱을 왜 태워서 그거를 안 좋은 걸 만드냐 이거죠. 제가 잘못했네요. 아닙니다. 막 태우면 막 고소한 냄새가 이러면서 다만 그래도 뭐 석유 플라스틱보다 나쁘지는 않습니다. 그 정도까지는 얘기를 드릴 수 있고요. 근데 뭐 아주 좋은 게 나옵니다라고 얘기를 전혀 드릴 수 있는 입장은 아니기 때문에 저는 관리를 그래서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생활성 플라스틱이 만약에 확산이 되지 않습니까? 뭐 그것들은 그럼 뭐 막 버려도 되나요? 절대 안 됩니다. 생활성 플라스틱도 미생물에 의해서 이렇게 분해가 되는 거기 때문에 그 조건이 돼야지 썩는 거지 않습니까? 실례로 우리가 되게 좀 오해가 있는 게 뭐냐면 우리 여기 천 걸려 있지 않습니까? 여기 보니까 리사이클 페트로도 만든 것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면섬유를 입은 우리 학생들 저도 있지만 면섬유로 입은 옷들 있지 않습니까? 이게 뭐 학술 용어는 셀룰로스라고 보통 표현하죠. 셀룰로스는 썩는다 안 썩는다. 되게 쉬운 겁니다. 50%밖에 안 돼요. 썩습니다. 땅에다 묻으면 잘 썩습니다. 그래서 우리 수의 같은 거 입고서 어르신들 보낼 때 땅에 묻어도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뼈만 남고 수의는 다 분해가 되죠. 당연히 자연계 고분자이기 때문에 썩습니다. 근데 신기하지 않습니까? 우리 옷장에 걸어놓으면 썩나요? 안 썩지 않습니까? 몇십 년을 입어도 심지어는 장롱에 걸어놓은 채 몇백 년이 있어도 썩지는 않습니다. 이게 뭐냐면 셀룰로스도 마찬가지로 세균, 미생물이 존재하는 곳에서 썩는다는 거죠. 플라스틱 똑같습니다. 이름만 다른 것 뿐이지 생분해성 플라스틱도 미생물이 있는 데서 썩는 거지 멀쩡한 데서 썩으면 안 되죠. 뭐 제가 우리 학생들한테 항상 얘기하지만 자동차에 생분해성 플라스틱 도입한다고 막 얘기하는데 불가능할걸요. 왜냐
내가 운전하고 막 다니는데 대시보드가 썩어, 아까 교수님 말씀처럼 대시보드가 막 썩어 나가요. 너무 행복한 소비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네. 썩는 거는 썩는 거대로 필요한 데가 있는 거고요. 강한 건 강한 거대로 필요한 게 있습니다. 아까 앞에서 얘기 드렸던 것처럼 플라스틱이 나쁜 키워드가 너무 많은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자동차에는 아주 강한 플라스틱이 필요로 합니다. 왜냐, 자동차는 어쩔 수 없이 지금 뭐 전기차로 많이 바뀌고 있지만 내연기관이라는 게 들어가고요. 내연기관은 무거우면 많은 에너지를 배출할 수밖에 없고 거기서 나오는 이산화탄소가 너무 많이 배출이 되는데 결국은 거기는 강하고 가벼운 소재를 써야지만 다른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여러 가지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선택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얘기를 드린 거고요. 과연 아까 이제 우리 일회용품들 관련된 것들, 특히 이노 빨대 참 고민이 많죠. 빨대를 써야 되냐 안 써야 되냐에 대한 yes or no 답변을 하기에는 굉장히 저는 좀 문제점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빨대가 전 세계의 그 생산량의 우리나라가 한 40~50% 정도 되죠. 우리나라에서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사실은. 근데 어느 날 갑자기 형병부에서 다른 거 다 멀쩡하게 입고 있는데 빨대만 딱 집어서 얘 쓰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해요. 얘는 별로 중요한 거 아닙니다. 얘네는 없어져도 되는 겁니다. 그게 누구 기준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사실은. 굉장히 이거는 너무 그 업계에 고민하고 연구하고 계신 분들 되게 많고 그걸로 업으로 삼고 계신 분들 많은데 다른 플라스틱 생산 수백만 톤씩 하시는 기업들은 냅두고 얘가 만만해 보여요. 이거 쓰지 마세요 막 얘기해요. 과연 근데 빨대를 반드시 필요로 하시는 분들도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뭐 종이 빨대 써요. 제가 종이 업계 분들하고 싸우고 싶지 않아서 여러 가지 얘기는 못 드리지만 종이는 친환경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사실 그렇게 따지면 친환경인 제품은 없습니다. 그래서 친환경을 홍보에다 넣지 말자라는 얘기들도 사실 좀 많이 하고 있어요. 생물성 플라스틱 친환경 홍보 넣지 말자. 저도 동의합니다. 그게 만약에 그린워싱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안 쓰는 게 맞아요. 다만 이것들을 우리가 각 업계에서 선택적으로 조금 더 환경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것들을 노력하고 있는 분들이 계시는데 종이로만 됩니다라는 명제는 너무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왜냐면 종이를 만드는데 뭐 드는 에너지는 플라스틱을 만드는 거에 비해서 4배 이상 에너지가 많이 들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굉장히 황산은 아시죠? 손 넣으면 많이 이렇게 막 녹아내리는 그 황산을 종이를 만들 때 씁니다. 그 종이를 만들 때 쓰는 황산은 물로 수세를 해야 돼요. 배보다 배꼽이 큰 상황이 됩니다. 우리는 친환경이라고 셀룰로스를 많이 쓰는데 더군다나 종이는 펄프는 다 수입을 합니다. 결국은 이런 부분들까지 다 얘기를 하죠. 뭐 근데 요즘 그거 보셨지만 커피 드실 때 종이만 돼 있는 빨대는 한 3분 지나면 노그러들죠. 그 막 기분 막 나쁘시잖아요. 내가 돈 들여서 커피 사서 드시는데 종이가 막 안 좋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또 업계에서는 그거 조금 더 기분 좋게 만들려고 그 안에다 코팅합니다. 플라스틱. 최근 기사에 뭐 플로로 계통의 코팅 소재 써갖고서 만든다. 그럴 거면은 왜 도대체 뭘 도대체 친환경이라고 우리가 고민을 하는지. 그러니까 골치 아프니까 다 쓰지 마세요 뭐 이런 얘기해요. 과연 그게 옳은 거냐. 이거는 이 한 가지에 대한 아이템이 아니고요. 플라스틱에 대한 데피니션 정의가 완전히 바뀌는 상황이 생기기 때문에 그거를 저는 이 빨대 하나가 쓴다 안 쓴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런 플라스틱에 대한 사용 여부에 대한 것들이 좀 안 좋은 방향으로 흘러 들어가고 꼭 리사이클만이 지구를 구하는 길이다 라고 논리를 정리하는 게 굉장히 잘못된 오류인 거다라고 얘기를 드리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어머니 아버님들 다 여기 그 특히 슈퍼마켓 만약에 밀키트 많이 쓰시나요? 요즘 밀키트 제품 사용 많이 하시죠. 환경단체 분들 얘기도 맞는 건 있어요. 물론 댁에 계신 분들은 최대한 다회용기 쓰셔서 활용할 수 있으면 좋은데 저희같이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이 제가 가방에다가 밀키트 못 쓰다 먹으니까 막 식판 같은 거 넣어갖고 다니면서 막 이렇게 이런 상황은 아니지 않습니까? 결국은 포장업계라는 거 특히 이제 비대면 시대가 계속 늘어날 텐데 그러면 과연 포장업계, 유통업계가 앞으로는 비즈니스적으로 없어질 거냐? 그건 아니라는 얘기죠. 그럼 그 비즈니스 살리기 위해서는 그것들에 대한 소재들이 필요한데 천연계 소재를 쓰면 안 되나요? 심플하게 생각하면 천연계 소재를 대체하면 굉장히 자연을 막
지구 환경을 발전시킬 것 같잖아요. 사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 왜냐면은 그거에 대한 또 다른 에너지를 거기다가 넣게 되고요. 플라스틱 아까 얘기했던 만드는 데 대한 에너지 소스를 어디서 끌어올 거냐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비용적인 부분이나 이런 것들이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많아지고요. 결국은 어디까지 가게 되냐? 동물을 많이 죽이게 되는 상황도 생깁니다. 그리고 동물을 많이 키워야 되죠. 동물을 많이 키우면 가장 큰 문제가 뭐가 되겠습니까? 거기나 나오는 배설물들 이런 것들이 이산화탄소 발생하는데 플라스틱 만든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양이 나오고 있다는 거죠. 플라스틱을 찬양하냐? 그건 아닙니다.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플라스틱을 어떻게 관리를 할 거냐인데 우리는 지금 관리 시스템을 안 만들어 놓고 네가 옳아요 내가 옳아요 이거에 대한 이분법적인 사고로 계속 플라스틱을 접근한다라는 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제가 환경부한테 얘기하는 게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에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 명확하게 얘기해서 아직까지 플라스틱 해결 방법에 대한 정확한 정답은 없으니 그거에 대한 방법론적으로 리사이클도 많이 해보고 리유저블도 많이 해보고 생물성 소재를 써서 이것들이 분해되는 것들을 직접 한번 느껴보시게 만드는 것들이 여러 패스웨이를 놔두고서 그거를 접근하자라고 제가 계속 얘기를 드리는 거지 생분해만이 살 길인가 이런 얘기 저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만약에 제가 이게 방송 유튜브 보시면은 제가 만약에 강의하는 거에서 제가 생분해만이 살 길인다 이런 얘기 했다 그러면 신고해 주세요. 전혀 그런 건 아니고요. 예. 정말로 아직까지 우리 2050년 되면 저는 어떻게 보면 이제 뭐 현역에서 빠지고 정말 우리 학생들이 이제 이런 일을 받아서 갈 텐데 검증되는 일은 제가 하지만 비즈니스가 번창할 수 있는 것들은 지금 만약에 안 하면 한 번 실수했다고 다시 시작하자고 하면 또 20년, 30년이 걸려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환경부하고 산업부에다 부탁드렸던 거는 알겠으니까 지금 가만히 제가 한 7, 8년 이 얘기를 중국발 폐플라스틱 2018년에 얘기가 나왔지 않습니까? 벌써 이제 6, 7년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동안 바뀐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럼 뭐라도 해야지 주는데 막 서로 이게 좋다 나쁘다 얘기는 하고 있는데 플라스틱이 줄지가 않고 있어요. 이 6, 7년 사이에. 뭐라도 해봐야 되는데 미세 플라스틱 양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사실 눈에 보이는 건 걷어들여서 재활용도 하고 여러 가지 할 수 있어요. 근데 진짜 눈에 보이지 않는 게 너무 많은데 그거를 어떻게 정리할 거냐. 잘하고 있는 거는 안 건드려도 됩니다. 사실은 우리 그 어머니 아버님들 그 공부 잘하는 애 때리지 않지 않습니까? 네. 그 공부 안 하는 애들 방법론적인 걸 개편을 시키려고 하는데요. 사실 지금 재활용 시스템이 만약에 환경부가 정말 좋다고 하면 저는 존중해 드립니다. 그리고 그거 잘 하시라고 존중해 드리고 싶어요. 다만 밖에 어쩔 수 없이 개 밖으로 버려지는 해양 플라스틱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그거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질문을 얘기하면 그 해결책을 마련하는 게 좋은 건데 우리 여기서 소비자분들이 잘 쓰시고 잘 관리하셔서 가는 거 다 정리되고 잘 돼요. 다만 본의 아니게 밖으로 나가는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만일에 생분해성 플라스틱이 지금 썩지 않은 남분해성 플라스틱과 같이 나갔었을 때 어떻게 될 거냐. 그럼 적어도 얘들보다 빨리 분해가 될 거라는 얘기죠. 그러면 그래요. PLA 생각보다 잘 안 썩는데요. 이거 말장난이죠, 사실. 500년 동안 안 썩는 게 있는데 그거 비교해서 지금 생각보다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 거예요, 도대체. 예. 아니 내가 딱 손 쥐울 때는 멀쩡하다 갑자기 버리는 순간 분해가 돼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 마술이죠. 이거는. 예. 이건 말이 안 되는 거고 다만 관리 차원에서 생분해성 플라스틱도 리사이클이 됩니다. 예. 충분히 되고요. 그리고 다 여러 번 쓰시고 저렇게 KBR 시스템 또는 분해 조건도 여러 개가 있습니다. 이제 옥수수계 플라스틱 같은 경우는 쉽게 얘기하면 산소가 필요로 하는 분해를 요구하고요. 어떤 또 소재는 산소가 없는 쪽에서 분해가 잘 되는 플라스틱도 있어요. 이런 것들을 그 안에서 잘 맞춰서 쓸 수 있으면 복잡할 것 같은데 생각보다 복잡하진 않습니다. 미래의 건축은 어떻게 되냐면 건축 빌딩에서 나오는 플라스틱을 그 안에서 이게 이제 ESG 경영이라는 게 또 있는데요. 지금의 문제는 뭐냐면 전 세계에서 이제 작년에 플라스틱 새로운 협약이 생겼어요. 유엔에서. 그 유엔의 그러니까 구글이나 이런 데서 플라스틱 트리티라고 치시면 2022년 3월에 케냐 나이로비에서 이제 174개국 대표들이 모여서 협약을 만듭니다. 그래서 이제 2025년까지 아주 각국의 사정에 맞는 강력한 플라스틱 규제 정책을 갖고 와라 라고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지금 그거 만들고 있어요. 법안은. 근데
이제 그게 무슨 의미냐면 각국의 플라스틱들은 더 이상 수출 수입이 금지가 되는 상황이 될 수도 있고요. 탄소세가 부과가 되지 않습니까? 이제 플라스틱세라는 게 새로 도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때는 석유 플라스틱이 생활성 플라스틱보다 훨씬 더 비쌀 수 있는 시대가 곧 도래를 한다는 의미고요. 그래서 리사이클 엄청 많이 하시려고 노력을 하시는 거고요. 근데 그런 것들이 들어왔었을 때 각국의 플라스틱은 각국이 해결해야 되는데요. 조금 더 좁혀볼까요? 서울시, 지금 제주도도 마찬가지지만 플라스틱 처리할 곳이 없어요. 서울은 지금 인천에 소각장을 쓰고 있는데 내후년까지입니다. 그러면 서울에서 나오는 플라스틱을 어떻게 정리할 거냐? 다른 지자체에다가 그 플라스틱 뭐 썩는 것들을 내주게 된다고 하면 돈을 엄청나게 주고서 지자체들한테 가야 되는 거나 앞으로 미래는 지자체에 있는 플라스틱은 지자체가 해결을 해야 된다. 더 좁히면 구에서, 시에서, 구에서 그 다음 빌딩으로 각자 이런 것들이 점점점 내려올 수 있는 시스템이 되는데 그래서 지금 ESG로 바라보는 빌딩의 건축 디자인은 그 안에서 에너지를 대체 에너지로 돌리면서 플라스틱을 대체 에너지화 시키는 이런 것들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먼 얘기 같은데 정말 먼 얘기 같은데 생분해성 플라스틱 나온 지가 20년밖에 안 된 거 아세요? 상용화된 게. 먼 미래 같은데 멀지 않습니다. 제도가 나오는 순간 기업은 따라갈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에요. 근데 이런 국제적인 협약에 강하게 권고를 하게 되면은 그렇게 강하게 갈 수밖에 없다. 자, 그러면 선택을 해야 됩니다. 회사는 리사이클이냐, 생분해냐, 바이오매스 플라스틱이냐 이런 것들은 이제 기업들이 선택해서 마련해 나가야 되는데 적어도 일회용 소재는 리사이클보다는 생분해 쪽이 더 가깝게 가야 된다라는 게 아니면 내추럴 폴리머를 써자. 저도 그것도 뭐 동의하겠습니다. 다만 나중에 저 같은 연구자들이 정말 이게 실효성이 있는 건지에 대한 것들은 검증을 숫자로 보여달라는 거죠. 소비자들이 쉽게 알 수 있게끔. 그래서 탄소가 얼마 줄었어요? 물어보면 이렇게 대표님처럼 작은 기업들은 그걸 모르는데요. 사실 지금 대기업들이 생분해성 플라스틱을 만들 때는 뭘 계산하고 있냐면 내가 이 플라스틱을 원료부터 만들어서 소비한 데까지 다 돌리면 지구 이산화탄소를 얼마나 줄일 수 있는지를 이미 다 계산을 해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빨대로 만들고 뭐 컵을 만들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흘러갈 때 이 관리를 어떻게 잘할 거냐에 대한 게 우리가 지구를 아니면 좀 더 좁혀서 우리 자제분들이 이 안에서 뛰어놀 수 있는 토양이 오염되지 않게끔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뭐 그냥 토크 콘서트라고 했는데 제가 자꾸 강의하는 느낌이 들어요. 혹시 궁금한 거 있으시면 관리가 중요하다고 하셨는데 체계가 변하는 게 너무 오래 걸리잖아요. 또 지금 또 환경부 대난리 났더라고요. 저희가 국가 보조금을 받고 활동하는 단체인지 뭐 내년에 전액 삭감한다 이런 얘기도 있고 환경부 쪽에 이런 뭐 정권이 바뀔 때마다 아니면 흐름에 따라인지 모르겠는데 이게 너무 많이 변동이 되니까 이 관리라는 게 체계라는 게 대체 언제쯤 만들어질지가 너무 궁금하고 너무 그러니까 여기서 민간에서 움직이는 것보다 정부에서 움직이는 게 엄청 빠를 텐데 언제까지 개인에게 맡기고 있는지 그런 부분이 너무 중요한 말씀 좀, 하셨고요. 언제 바뀌냐고 물어보면 제가 환경부 저기 아니라서 얘기 드리기 어렵지만 저는 이런 거를 자주 하고 제가 밖에 나가서 많이 하는 이유는 뭐냐면 밑에 실질적으로 뭐 탑다운이 아니라 뭐 버텀업으로 올라가야 되는 게 이런 부분들이 있는 게 사실 그런 자리에 계신 분들은 지금 상황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를 못하고 그 플라스틱에 대한 이해들도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앉아서 일하시는 분들이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들이 조금 많이 있어서 그런 것 같다는 생각이 들지만 뭐 시간이 걸려도 꼭 해야 되는 일이다라고 저는 하고요. 예산 삭감이 되셨다고 하지만 이게 중요하게 안 생각하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죠? 그런 것들에 대한 것들도 경각심을 좀 일으킬 수 있는 뭔가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적어도 환경에 대해서 예산 삭감이 뭐 제가 이쪽 분야 연구해서 그런 게 아니라 환경에 대한 예산 삭감하는 나라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해요. SGO 탄소 세고 해도 관심이 좀 약간 네. 떨어지는 듯한 느낌이 받으니까 아직까지 그런 분야의 또 전문가들도 환경부 자체에 많지는 않으시고요. 제가 환경부 자문하시는 분들하고도 아마 다음 달에 끝장 토론을 아마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그날 발제를 하러 갑니다. 근데 과연 끝날 수 있을까라는 좀 의구심도 들지만 그분들하고 논리를 설명을 드릴 때 저희는 앉을 자신은 있습니다. 왜냐면 이게 제가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제 비즈니스를 막 홍보하려고 그러면 논리에 모순이 생기거든요. 근데 그냥 저는 팩트만 얘기하겠습니다라고 하고 딱 하기 때문에 그분들이 얘기하시는 건 사실 걱정되는 부분은 비즈니스 관련된 분들이 리사이클 쪽에 너무 많이 계세요. 존중해드려야 됩니다, 사실은. 왜냐면 그 경제 성장이 멈추는 순간 생분해고 뭐고 아무 의미가 없어져요, 사실은. 경제 성장이 유지가 되는 상황에서 우리가 환경을 어떻게 최소화하게 파괴를 시킬 거냐에 대한 부분을 고민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어느 업종을 다 없애야 된다라는 얘기는 사실 이 논점에서 맞지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더라도 환경부가 환경에 대한 개선책을 한쪽으로만 쏘는 거는 굉장히 문제가 있다라고 아까도 얘기 드렸지만 이런 생분해성 플라스틱 노력하시는 분들한테 기회조차 안 준다라는 거는 그리고 그분들이 전문가도 아닌데 뭐 이렇게 표현하기 뭐하지만 방송 나가는 거 아니죠. 뭘 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지 뭘 알아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럴 거라는 추측만 가지고서 정책을 피는 건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거든요. 백년지 대계를 보고서 그분 말 한마디에 이게 좌지우지가 되는데 얘는 많이 생물성 플라스틱은 썩는다라는 표현을 갖고 있으니까 소비자들이 많이 쓸 거야. 그 누구 생각인가요? 우리 국민들이 그 정도로 우매하지는 않습니다. 굉장히 수준도 높으시고 되게 똑똑하시고 관리 잘 하시는데 제가 물어봤어요. 그 누구 생각이고 어떤 통계 자료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느냐. 그냥 생각이에요. 내가 볼 때는 말이죠. 제 듣기 싫은 얘기죠. 과학적으로 통계를 설계를 해서 설명을 하는 게 아니라 내 생각은 말이죠. 아니 그거는 전문가적인 사고방식은 아닌 것 같아요. 얘기를 할 때 데이터로 설명을 하고 통계학적으로 설명을 해야 되는데 잘못된 통계를 갖고 와서 설명하거나 잘못된 실험을 가지고서 얘기하는 게 굉장히 위험한 거고요. 그걸 갖고서 소비자들한테 국민들한테 설명하면 국민들은 역시 안 좋은 거야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이 조금 어렵다라는 거죠. 생분해성 플라스틱 지금 컵 뭐 대표님하고도 얘기를 드렸지만 아파트에서 조금 어려운 부분도 있겠지만 그냥 우리가 흔하게 쓰는 식물들 잘 자라는 부엽토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부엽토 같은 솔직히 더 빨리 분해시킬 수 있으려면은 이제 그거를 이제 부숙화시키는 과정이 있어야 되는데 그거 아니어도 좋습니다. 묻어서 뭐 보시면 분해가 되는 걸 직접 보시면 이게 잘 가고 또 미세 플라스틱을 뭐 만든다고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절대 아닙니다. 중국에서 그런 작년에 제가 2달 전에 싱가포르에서 ESG 컨퍼런스를 하고 왔는데 중국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생물성 플라스틱은 미세 플라스틱을 많이 만드는 소재다. 이것도 굉장히 오해가 심각합니다. 미세 플라스틱이라는 것들은 아시겠지만 작아지는 거잖아요. 플라스틱이 작아지는 건데 생분해성 플라스틱은 석유 플라스틱보다 조금 기계적 물성이 작아요. 약해요. 금방금방 찢어지고 하는데 얘네들은 바닷속에 들어가게 되면은 그 바다 조류에 충돌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 충돌률이 우리는 해수구만 하기 때문에 모르시지만 그 조류의 흐름이 굉장히 셉니다. 그 나중에 이제 그 충격에 의해서 플라스틱이 다 쪼개지기 시작하는데 생분해성 플라스틱도 석유 플라스틱과 마찬가지로 쪼개지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때는 생분해가 가는 건 아니에요. 얘네들이 표면이 아주 표면적이 넓어져서 미생물들이 그 안에 쫙 달라붙을 수 있어야 그때부터 이제 분해가 되기 시작하는 건데 그러면 딱딱한 플라스틱과 부드러운 플라스틱이 있을 때 미세화가 되는 게 어떤 게 더 빠르겠습니까? 부드러운 게 훨씬 더 빠르게 되겠죠. 생분해성 플라스틱은 그런 일련의 과정으로 미세화가 빨리 일어나는 거예요. 다만 미세 플라스틱이 됐었을 때 생분해성 플라스틱은 자연으로 돌아가는 시간이 훨씬 더 짧고요. 그 아까 얘기했던 500년 걸리는 플라스틱은 미세화가 됐었을 때 그 채로 500년을 가는 거예요. 썩지가 않으니까. 걔네들은 맨 처음에는 그래서 바다 표면에 둥둥 떠 있는 거 혹시 보셨나요? 걔네들이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냐면 거기에 그 유기물들이 붙습니다. 그러면 무거워지잖아요. 가라앉습니다. 그래서 더 유기물들이 많이 붙으면 저 심해 몇백 미터 안에 있는 쪽으로 완전히 가라앉게 되죠. 분해는 고사하고 회수하는데도 굉장히 어려운 것들이 있죠.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생각보다 분해가 안 되더라 이런 얘기 했잖아요. 생각보다 분해가 안 된다는 얘기는 그래도 분해는 가는 건 그들도 알고 있는 거예요. 이거 분해가 가고 있구나 라는 거. 다만 오래 걸리는데 그래 그걸로라도 공격을 해야지만 논리적으로 이게 좀 된다. 6개월 안에 꼭 분해가 돼야 된다는 거는 생발성의 규정일 뿐이지 그거를 6개월이 넘는다고 해서 생분해가 안 된다는 건 아니라는 얘기죠. 우리는 이거를 인간의 약속으로서 6개월 안에 분해가 특정 조건 안에서 6개월 안에 분해되면 생분해를 인정해주자라고 우리들의 규약인 거지 이게 무슨 뭐 법적 구속력이 있거나 그런 거는 아니라는 거죠. PLA가 장점이 있어요. 딱딱하고요. 유일하게 이렇게 안에 내용물들도 보일 수 있는 석유의 플라스틱 대체로. 다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생각보다 안 썩는데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근데 조건을 잘 만들어 놓고 쓰시면 요즘 집안에 음식물 왜 냄새 나니까 안에 음식물 쭉 빼갖고 쓰레기 음식물 쓰레기를 쫙 만들어 갖고 버리시는 거 우리 집만 있구나 여기 아무도 안 놓고 있구나 그런 거 있어요. 되게 한 이렇게 통이 이 정도 되는데 그 안에 열을 줘서 습기 쭉 빼고 음식물 쓰레기 쭉 버리는 게 있습니다.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이제 저는 미래에 저는 그거를 한번 만들어 볼까 생각 중입니다. 그렇게 해서 집안에서 뭔가 해결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다면 잘하면 생물성 플라스틱이 빨리 좀 더 인정받을 수 있는 시기가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내 집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토양으로 내 플라스틱을 썩힐 수 있다 라고 하면 그때는 깔끔하지 않습니까? 우리 집에서 통계 자료에 보면 신문지상에서 뭐 1인당 플라스틱 쓴 사용량이 100kg가 넘어가서 이런 기사들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내가 100kg를 쓴대요. 그럼 적어도 내가 우리 집에서 쓰는 플라스틱 양을 계산해서 얼마큼 자연으로 돌려보낼 수 있는지 이런 것들도 미래에 어떻게 보면 가능할 수 있는 일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이죠. 그러면 커피? 그죠? 이거 썩히는 게 좀 시간이 걸린다. 그때는 다회용 컵 갖고 와서 내가 자발적으로 그런 것들도 해보고 또는 비즈니스 하실 때 뭐 여러 가지 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이라는 것들 내가 탄소를 얼마나 배출하고 절감시키는지를 알 수 있는 시대가 도래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런 차원에서라도 다양하게 한번 해보는 것도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플라스틱 말고 생분해를 썩히지 않고 그냥 일반 쓰레기로 버리면은 사실 일회용 플라스틱하고 같은 건가요? 제가 제로 웨이스트 하시는 분들 보면은 이거에 대해서 되게 안 좋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대안이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많은데 그러면 그냥 쓰레기통으로 그냥 버려지게 되면 그냥 똑같은 건가요? 그것도 얘기드렸지만 제가 다피프린가 하는 사이트에서 궁금하셔서 이렇게 여쭤보셔서 왔는데 재활용이 안 되는 그러니까 리사이클을 우리는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준비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플라스틱 관련된 것들이 사실 그렇게 좀 페트병 같이 깔끔한 거 아닌 이상은 거의 대부분 다 소각로로 가시는 거 아시나요? 생분사 플라스틱도 마찬가지인 게 뭐냐면 저희가 이제 요청을 하는 거는 분리수거를 하나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자고 요청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복잡하대요. 그리고 재활용하는데 불편하대요. 그러니까 페트병한테 막 섞인다. 저는 그런 논리는 또 어디서 갖고 오셨는지 처음 들어봤는데 페트병은 관리 잘하고 계셔요. 그냥 냅두면 되는데 우리가 새로운 생물성 플라스틱을 분리수거해서 이거를 퇴비하거나 뭐 분해하는 걸 만들어 보겠다고 얘기하더라도 환경부에서 안 해주세요. 왜냐면 리사이클이 우선이기 때문에 이거에 져야되는 거는 안 된다. 그래서 쓰레기통에 다 버리라고 얘기합니다. 아더라고 써 있는 것들도 단계적 리사이클링이라고 해서 뭐 우리가 흔하게 얘기하는 요즘 홍보하실 때 뭐 이렇게 플라스틱 만드셔서 녹여서 단추 만들고 이런 거 하지 않습니까? 그 리사이클 했다고 홍보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학생들 장난감 만들고 이런 것들이 이미지적으로는 굉장히 저는 학생들한테 교육시키는 건 좋은데 그런 것들을 비즈니스 홍보하는 데는 굉장히 저는 부적합하다라고 좀 생각이 좀 많이 드는 입장입니다. 도움이 전혀 안 돼요, 사실은. 오히려 그런 것보다는 이 시스템을 만들 수 있는 것들을 학생들한테 가르치고 학생들이 그 안에서 분리수거 해갖고 관리하고 어떤 것들이 재활용되고 안 되는 건지를 교육시키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되는 거지. 뭔가 이렇게 막 수업 활동처럼 만드는 것 자체가 그거는 막 그잖아요. 리사이클 막 엄청 많이 잘하는 것처럼 학생들이 막 뿌듯해하고 막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어떤 게 더 올바른 교육인지 그거는 직접 판단해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지금 소각하는 것들도 그래서 아까 질문하셨지만
플라스틱이라는 키워드가 들어가면은 태우는 건 다 안 좋습니다. 네. VOC가 많이 나온다고 아까 얘기 드렸고요. 완전 연소면 괜찮지만 불완전 연소는 어떤 거라도 유기물은 태우면 VOC가 나오게 돼 있다. 그래서 좋지는 않다. 그래서 모든 물질은 재화는 잘 나눠서 그 특성에 맞게끔 다시 원상태로 돌리는 일들을 해줘야 되는 거고요. 알루미늄 캔 재활용률 굉장히 높잖아요. 이유는 던지면 되지 않습니까? 리사이클 통에. 그리고 알루미늄이 캔이 모든 걸 대체할 수 있는 능산 아니에요. 왜냐면 그거는 플라스틱이 없어지는 순간 알루미늄 캔은 굉장히 비싸질 거고요. 우리 같은 서민들은 만져보지도 못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어쩌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들도 재활용이 잘 되는 것 같지만 60몇 프로밖에 안 되고요. 나머지 30몇 프로는 지금 다 밖으로 유출되고 있는데 걔네는 분해가 되느냐? 걔네들도 몇백 년 걸려야 됩니다. 똑같은 유리, 깨진 유리 아예 생각도 왜냐면 플라스틱이 엄청나게 많으니까 그런 것들을 안 보고 있는 건데 모든 물질은 자원의 재순환은 반드시 필요하다. 그게 플라스틱이든 어떤 거든 반드시 필요하다는 게 중점 사항이고 그래서 관리를 잘해서 꼭 어쩔 수 없는 건 태워버리지만 나머지는 좀 자원을 재순환할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도가 필요하다라는 거고요. 제도가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하는 걸 여기 다 동의하고 교수님 말씀하시고 여기 오신 분들은 다 그런 부분을 생각하실 테지만 지금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환경부가 아니고 이렇게 말해서 계속 제도는 미뤄지고 있는 건데 결국은 솔직히 그러니까 저희가 까놓고 말하면 어쩔 수 없이 쓸 때 당연히 소각되고 그럴 때 당연히 바이오 플라스틱이 훨씬 좋은 건 맞는데 온습도가 제대로 유지되지 않는 지금의 리사이클 시스템으로 버려졌을 때 사실 결국은 가장 좋게 생분해될 수 있는 방법으로 못하고 있는 건 사실이잖아요. 그렇게 된다면 지금 사실 환경이나 이런 걸 고민하는 사람들이 가장 우려하는 부분은 교수님이 말씀하신 거에 다 전적으로 동의하지만 그런 시스템이 만들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커피숍이나 이제 작은 기업들은 이게 운동으로 한다는 걸 저희가 너무 알고 있지만 큰 기업 같은 데서 그런 것들을 의도하지 않게 당연히 그린워싱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벌어지는 거죠. 시스템이 만들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진짜 대량으로 그런 것들을 많이 쓰고 그럼 결국 다 폐기물 비닐봉지 안에 들어가서 온습도가 제대로 여기서 하신 것처럼 제대로 버려지지 않은 상태에서 그렇게 버려지고 근데 그런 정보들은 사실은 많이 더 먼저 알려야 되는 것들인데 그게 분명히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답변을 드리자면요. 제가 그 얘기는 드렸습니다. 지금 퇴비화 장소가 있느냐? 없습니다. 제가 답을 어떻게 드냐면 그럼 하지 말까요? 지금 계속 리사이클 하고 있는데 플라스틱 넘쳐나고 있는데 지금 아까 얘기했던 건 줄지가 않고 있는데 할까요? 계속 그러면 다 포기하고 그것만 지금 환경부에 요구하는 대로 그렇게 하는 것들이 능사냐라고 했을 때 그게 능사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저도 이것들이 외친다고 해서 환경부 만들어주니까 의미가 없어요. 이렇게 얘기하기에는 이제는 시대가 너무 많이 바뀌었고요. 지금 우리나라가 가장 얘기하는 거 다른 나라는 뭐 어떻게 해요? 맨날 이것만 물어보세요. 이제 다른 나라도 바뀌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 레포트를 계속 내다가 증거 자료로 제출을 하고 있고요. 저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대기업들이 그린워싱을 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근데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그는 상황이 되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더 생길 수도 있다라는 부분을 저는 좀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논지가 다른 게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잘하고 있는 거를 방해하자는 얘기는 절대 아니거든요. 지금 어떤 상황이 됐든 우리는 지금 개 밖으로 유출되는 플라스틱이 많은 걸 부정할 수는 없는데 그거를 줄이자라는 차원에서 다른 것들을 고민하고 있는데 자꾸 이게 대립각을 세울 때는 다른 논리로 와서 이거를 생활성 플라스틱하고 부딪히려고 하니까 저는 그 논리는 아니라는 거죠. 하시는 건 굉장히 서로 리스펙하고 좋은 건 제도는 만들고 가시는 건 좋대. 이런 것들이 그걸 해결을 못하고 있으니 우리가 다른 부분으로 고민해서 이걸 조금 줄여보겠다는 얘기인데 자꾸 논리를 이 안으로 끌고 들어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거 뭐 어차피 들어가면 아무 의미 없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는 조금 그런 다른 거죠. 의도로는 그렇게 말씀드린 건 아니고 사실 큰 기업이 들어왔을 때 그런
식으로 활용될 것들이 충분히 다 있습니다. 지금 종이 말씀하신 것처럼 계속 그런 식으로 될 것들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운동의 방향을 가져가야 될지가 가장 중요한 것 같고 그것도 제가 고민하는 게 제가 대기업들 만났을 땐 그 얘기도 해요. 제가 제일 고민하는 건 그런 부분도 있지만 생방송 플라스틱 분해가 된다는 나와 있는 제품들이 있는데 거기다가 자꾸 이상한 거 섞어서 뭔가 기능성 있게 만든다고 또 이상한 거 섞습니다. 이런 게 굉장히 생방송 플라스틱을 아주 나락으로 떨어뜨리는 지름길이거든요. 제가 그거 하지 말라고 계속 부탁드리고 얘기하는 이유가 말씀하신 게 맞아요. 대기업들은 또 돈 벌려고 하면 무슨 짓을 할지 몰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노력하고 우리가 스스로 막아나가야 되는 것들이, 그래서 제가 이제 ESG 경영 보고서에 이 필러라고 해서 표준화를 만드는 작업들이 있는데 국가별로 그런 것들을 되게 많이 노력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은 이제 말씀하셨던 대로 우려스러운 부분을 우리가 이제 안 하지 말고 거기다 해서 만들어서 나가는 방법들 해서 대기업들이 더 이상 장난질 못 치게끔 만들고 해나가야 되는 거를, 저는 이게 시작이 여기 몇십 분 안 되지만 생각보다 국회 나가면 진짜 관심 있는 사람 되게 많고요. 결국은 결집을 못해요. 근데 그 환경부가 그거를 들으려면 이게 결집 있는 뭔가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돼서 좀 못하는 거지. 저는 설령 환경부가 지금 말을 안 듣더라도 이런 움직임이 저는 굉장히 바람직하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꼭 뭐 만들어 보고 싶은 욕심은 있어요. 솔직히 저도 우리 학생들 와서 저 그냥 강의만 잘하면 됩니다. 우리 학생들한테. 제가 왜 굳이 나와서 이렇게 해야 되냐라는 거면, 제가 그렇게 엄청 그렇다고 막 훌륭한 사람은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나와서 계속 목소리를 내는 이유는, 그러면 저까지 안 할까요? 또 이렇게 물어보죠. 네. 그러면 소비자분들, 국민들만 갖고서 얘기하면 그거에 대한 전문적인 내용을, 팩트를 전달해 줄 사람이 없으니 나와서 계속 얘기를 드리는 거고, 저도 이제 학계에 있는 교수님들한테 우리 같이 한번 해보자. 맨날 논문 쓰고 우리 연구비 따는 일만 하지 말고 진짜 국민들이 필요로 하는 것들 교수들이 같이 한번 손잡고 한번 해보자, 이런 얘기들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수님들이 조금 더 많이 공부하고 실험해서 정말 이런 것들이 필요로 할 수 있는 것들을 꼭 데이터로 검증해서 잘못된 것들을 고쳐나갈 수 있는데 조금이라도 기여해주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맞습니다. 그러니까 좀 너무 나쁘게 보지 마시고 좋게 봐주시면. 전혀 그런 게 아니니까 여기까지 온 거고, 근데 이미 그 플라스틱, 그 바이오 플라스틱의 그런 이슈에 대해서 리포트들이 나온 지가 꽤 됐는데도 환경보호 정책 같은 것들은 하나도 변하지 않고, 그리고 그 재활용 업체가 사실은 도마다 다 다르지만 외주화된 게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은데, 왜냐면 외주화는 다 돈이니까요. 그들이 그 재활용하기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정말 이 연구하신 분들, 그런 선생님한테 그러는 게 아니라 여기 오신 분들은 그런 고민 다들 하시겠지만, 실질적으로 정말 의지가 있다면 그거를 외주화한다면 사실 되게 귀찮은 재활용 중에 하나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큰 기업이나 이게 상품화되는 게 먼저 되는 것이 사실 환경적 입장에서는 우려되는 건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사용이 먼저 되고 폐기에 대해서는 이야기가 덜 되는 것들이, 사용하시고 이걸 알리는 분들의 잘못이라는 게 아니라 받아들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런 것부터 받아들이면 사실, 그리고 엉뚱한 상상일 수도 있지만 사실 여전히 이거를 만드는 재료들은 옥수수 베이스가 많잖아요. 근데 옥수수가 갖고 있는 우리의 이 전 세계에 피폐화된 어떤 그런 것들이 소비 먼저 자꾸 알려지면, 그것도 아까 질문하셔서 제가 그것도 답변 드리는데, 이게 논리적으로 볼 때 이게 인과관계가 있어야 되는데, 옥수수 얘기 나올 때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전 세계에 기아가 많은데 먹는 거 갖고 장난쳐, 이런 얘기 많이 하시잖아요. 그런 의도로 저는 말씀드린 게 아니라, 이제 뭐 사료 만드는 것부터 이제 옥수수는 많이 이슈가 되고 있잖아요. 네. GMO 문제부터. 네. 그러니까 이 만드는 과정이나 이런 것들이 지금 그 앞에 선생님 말씀하신 걸 절대 부정하는 게 아니라, 이게 소비화만 됐을 때 이제 그 이미지만 차용해서 그렇죠. 이게 그런 부분들이 사실 우려점이 벌써 막 나오고 있으니까, 아까 종이 플라스틱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그런 것들 우리가 어떻게 대처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해봐야죠. 말씀하신 대로 맞고요. 그리고 또 아까 그 얘기했던 것들 중에 조금 그 뭐라 그래야 되나, 아까 전에 말씀하셨던 부분이 어떤 거였었죠? 그러니까 지금 GMO 관련된 거 말고 아까 제가 얘기 드리다 좀 까먹은 게 있는데, 어떤 거 처음 말씀하셨던 게 뭐였죠? 우려되시는 분이.
그러니까 그 원첩, 그러니까 소비자들이 쓰고 이제 그런 것들, 그러니까 만들고 유통해서 이제 소비자 쓰는 게 있었을 때 이제 순서가 바뀌거나 하면 그런 것들에 대한 우려가 있는데,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순환 경제 구조라는 게 뭐냐면 결국은 이런 것들이 각 단계마다 자기들이 지속 가능한 디자인을 해서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역할을 최선 다하고 그것들을 자연으로 보낼 수 있는 일들을 해야 되는 건데, 원료를 만드시는 분들은 에너지도 아주 대체 에너지를 쓰거나 아니면 바이오매스, 이산화탄소 많이 안 나오는 것들 고민하던가, 뭐 플라스틱을 만드는 기업들은 이렇게 생배성 만드는 것들, 그래서 이산화탄소가 최소한 안 나오게끔 만든 거. 유통하시는 분들은 이걸 회수할 수 있는 의무를 반드시 갖고 있어서 소비자들이 편하게 회수할 수 있게끔 그 편의점이나 뭐 마트 같은 데다가 이거 밴딩 머신이라고 해갖고 집어넣으면 할 수 있게끔. 유럽이나 일본이 리사이클률이 굉장히 높은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너무 많아요. 잘 돼 있고요. 그리고 그거에 대한 비용을 뭐 어떤 데는 미국도 지금 밴딩 머신 워낙 잘 돼 있잖아요. 마약을 많이 해서 그렇지 걔네들이. 예. 유럽은 페트 사료가 나오고요. 미국은 그 어려우신 분들 위해 돈이 나오는데 그 돈은 마트에서만 쓸 수 있게끔 하는데, 그분들이 어떻게 하냐면 페트병을 밴딩 머신에 넣으면 돈이 나와요. 그러니까 생수를 그 어려우신 분들이 카드 나오면 그거 갖고 페트를 사서요, 리사이클 밴딩 머신에 계속 집어넣으면 코인 나오는데 그거 갖고 마약 사신다고 하더라고요. 어찌됐든 리사이클이 그만큼 시스템적으로 굉장히 잘 돼 있기 때문에 회수율이 높거든요. 그거는 기관, 그러니까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마련을 해준 거고, 액션은 국민들이 취해주는 거예요. 그것들은 지속 가능한 디자인을 국민들도 하는 거고 유통업계도 하는 거고 정부도 하는 거거든요. 그런 시스템을 마련해야 리사이클률이 올라가는데, 자, 생활성 플라스틱으로 넘어가면 똑같은 거라는 거죠. 지금 안 돼 있어요. 맞아요. 근데 답답하지만 그런 것들을 만들 수 있는 제도들을 만들고 기업들이 이렇게 하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업계에서 이렇게 와서 이렇게 회수를 반납을 시켜주는데, 멀리 여러 가지 하는 게 아니라 어디서든지 할 수 있는 시스템을 잡아주면 그게 이제 자발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계기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까도 뭐 순환구조 얘기를 하면서 계속 설명드렸던 부분이 그거라서, 소비자는 복잡하면 안 돼요. 예. 심플하게 갖다 낼 수 있는 시스템. 페트병 있지 않습니까? 편의점에다가 갖다 주면 욕 엄청 먹어요. 부피 크다고. 아무도 안 해줍니다. 예. 정말로 그렇습니다. 병도요, 뭐 1인당 10개 아니면 안 돼요. 뭐 이런 얘기 하세요. 예. 우리나라 길거리에 밴딩머신 시스템 흔하게 보실 수 있는 구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렇게 제도화 시킬 수 있게끔 마련을 하고, 그 물류순환센터 한번 가보셨나요? 이 쓰레기들 오면 분리수거, 플라스틱 분리수거 하는 데 가보시면, 예, 우리가 아무리 깨끗이 닦아놔도 안 됩니다. 예, 깨끗이 닦아서 해갖고 관리 쫙 해놨는데 이거 땅바닥에 딱 팽겨주시고 오염물질 많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안 되는 것들도 너무 많고, 그래서 계속 부탁드리는 게 관리 제도 만들자. 그러면 우리가 뭘 할까? 뭉쳐서 청원이라도 내보고 국회의원들 붙잡고서 하소연도 해보고. 지금 환경 관련된 관심 갖는 국회의원분들이 이제 많아지셨어요. 어떤 목적이든 우리가 원하는 것들은 환경을 위한 거고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면 그런 거 한번 해보자는 거죠. 목소리를 조그마지만 키워보자 라는 겁니다. 충분히 공감합니다. 말씀하신 거. 그러면 처음에 막 그런 환경단체들이 그런 환경부에 처음 이런 질의를 넣고 할 2020년대 초반에 되게 많았는데, 그 이후로도 환경부에서는 이 바이오 플라스틱 기준에 대해서 많이 변함이 없나요? 아니요, 그래도 변했다고 얘기 드려야겠죠. 예, 굳건했던 철옹성은 깨진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 대표님들, 여기 우리 대표님도 두 분이나, 제가 알고 있는 대표님도 오셨는데, 예, 만약에 그때 이런 분들이 모이셔서 그거에 대해서 대응을 안 했다면, 근데 얘 조용하고 잠잠하니까 우리가 무시해도 되겠다라는 생각과 환경부는 절대 안 움직였을 겁니다. 예. 근데 진짜 기업분들이 모이셔서, 중소기업부터 대기업까지 다 모이셔서 이거를 이제 단체를 만들고 그거에 대한 성명서도 내고요. 문제점이 있다 이런 것들 계속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은 원래는 그 생분해 인증 관련된 거를 아예 없애기로 했었는데 2년 유예가 됐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거는 아까 얘기했지만, 아니 우리가 열심히 해보겠다는데 왜 그거를 못하게 만드냐 이거죠. 열심히 해서 검증을 해보겠다.
그 검증은 후세에서 좀 그걸 하고, 그때 아니면 저희가 플라스틱을 더 많이 밖에다 뿌리는 게 아닌 일인데 왜 그걸 막냐 이거죠. 해보고 검증해서 안 좋으면 그때 스톱시켜도 늦지 않는데, 지금 아무것도 안 해봤는데 계속 지켜만 보고 지금이 최고다라고 얘기하는 게 플라스틱 계속 늘어나고 밖으로 나가고 있는데 그거는 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어느 정도 소득은 있었다고 보고요. 근데 그거는 만족하지 않으니 조금 더 우리가 조금 더 가자라는 차원에서 더 많은 걸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거고요. 예. 그래서 지금 기준에는 아직 네. 그래서 지금 그 진짜 썩느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아예 도시에다가 이제 조금 플랜트를 설치해서 실제로 썩는지를 보여드리려고 하는 것들. 저도 이게 생분해가 진짜 되느냐 그거 한 검증시켜주냐고 한 2, 3년 걸렸어요. 네, 소비자들이 이제 보고서 알아야 되니까. 그래서 검증하고 이제는 그거를 도시에다 만약에 설치하면 제주도에 더구나 이게 관광단지 엄청난데 뭐 해안가에 장난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그거 수거하는 데만 해도 돈 엄청나게 들 거고요. 네. 그리고 특히 면세점 그 제일 마음에 안 드는 거 받자마자 뜯어갖고 저기 쫙 모아놓는 그 일회용 비닐들, 그 정도는 리사이클 안 되는 거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거 비닐 중국 분들 오셨다가 가시면 이만큼씩 쌓여나가는데 우리는 그거를 한번 고민을 해보지 않을까, 왜 제주도에서는 이런 거죠. 예. 일회용품 아까도 얘기했죠. 제주도 특히 서울에서 다이언컵 저는 못 들고 옵니다. 솔직히 저도 일회용품 많이 쓰고 있습니다 사실. 근데 제가 뭐 생분해성 플라스틱 연구한다고 저는 다이용기만 들고 다닙니다 이런 얘기도 해본 적 없어요. 예. 왜냐면 현실적으로 저도 제 일의 스케줄에 맞춰서 움직여야 되는 사람인데 다이용기를, 그리고 더군다나 움직임도 많은 사람이 그 곰팡이 여름에 그 대나무 빨대 다 없어지지 않았나요? 요즘도 있나요? 예. 대나무 빨대 그 세균 관리 어떻게 하실 건가요? 예. 저는 가족의 건강이 우선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빨대를 여러 번 쓰는 게 낫지. 예. 그런 것들로 건강을 해치고 싶은 마음은 없기 때문에 올바르게 쓰는 방법, 그래서 계속 찾자라는 게 그런 거고, 결국은 클리닝에서 이거를 재활용하신 방법만 찾는다면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예. 저희 바빠서 저도 도시락 시켜 먹는데 뭐 이렇게 있잖아요. 그거 딱 우리 학생들하고 저하고 딱 밥 도시락 시켜서 먹지 않습니까? 그거 깨끗이 닦아서 플라스틱 쌓으면은 거의 한 5kg, 6kg 나옵니다. 굉장히 무거워요, 또 도시락이. 좀 퀄리티 있는 도시락들 케이스가. 그 안에 뭐 들어있는지 전문가도 모릅니다. 분석하지 않는 이상은요, 뭐가 들어가는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다 소각돼야 됩니다. 되게 아이러니하죠. 해결하시는 경우는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이런 PLA 만들 수 있는 회사, 기업 이런 데가 많이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뭐 약간 비닐봉지나 좀 나오거나 페트를 병처럼 만드는 곳이 있나요? 그냥 있습니다. 많이 있어요. 많이 있다라고는 표현을 못 하겠습니다. 근데 그건 뭐냐면 비즈니스 논리예요. 국내에서 활성화를 안 시켜주는데 어느 회사가 수천억 대는 수조되는 공장을 세울 수 있겠습니까? 근데 지금 바뀐 게 대기업들이 만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국내에 있는 기업들이 지금 다 수입해서 쓰거든요. 100% 다. 근데 그거를 이제 국내에서 조금 더 생산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면, 가격은 지금 또 단점이 생분해성 플라스틱 비싸다고 얘기하잖아요. 지금 한 3배에서 5배 비싼 건 사실입니다. 근데 그거는 논리가 생분해성 플라스틱 전체 플라스틱 1%도 안 돼요. 그러니까는 비싼 거지. 그게 이제 만약에 한 30대 70 정도 분율도 된다 그러면 생분해성 플라스틱이 비쌀 이유가 없어요, 사실은. 우리 교수님 때 시대 때 70년대 80년대 어머니 그 스타킹 하나 사드리려면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스타킹 혹시 네. 왜요? 그때는 우리나라에 나일론 만드는 회사가 없었으니까, 다 수입이었으니까요. 지금은 우리 딸내미들도 저한테 용돈 달라는 소리 안 하고 스타킹 막 신고 다닙니다. 싸니까요. 이유는 그거예요. 경제 논리는 간단합니다. 많이 만들면 쌀 수밖에 없는데, 지금 새로운 거 하는 업계에 있는 분들이 3배, 5배 비싼 게 단점으로 작용하냐? 전혀 그건 단점이 아니죠. 시장은 만들기 나름이니까요. 지금 어떻게 보면 이렇게 선도 기업들이
대기업들이 이제 만들기 시작한다는 의미는 뭐냐면 이게 대기업은 국내 시장만 보고 장사하지는 않습니다. 세계적인 비즈니스를 보게 되는데 트렌드가 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만드는 거고요. 그 친구들은 또 뭘 고민할까? 안에서 어떻게 시스템을 잘 만들 수 있을지에 대한 것들을 고민하고요. 이게 로컬에서 마케팅이 잘 되고 비즈니스가 잘 돼야지만 해외로 판매하는 게 당연한 거고, 저희는 이제 검증하고 싶은 거,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것들 하면서 디펜스를 치고 싶은 게 뭐냐면, 해외에 있는 수입하는 물질들이 우리나라 들어올 때는 우리나라의 검증 시스템을 갖춰서 크로스 체크를 해야 된다는 건 저는 주장을 하는 게, 그래야 국내에 있는 기업들을 보호할 수가 있어요. 왜냐면은 중국에서 너무 싸게 들어오는 것들, 더군다나 뭐 들어가 있는지 모르는데 막 들어와서 시장 어깨를 흐린다 그러면 기껏 만들어서 어렵게 준비해서 시장 딱 만들어 놨는데 물량으로, 이런 것들이 아주 상도에 어긋나는 행동들이기 때문에 시작부터 진짜 친환경이라는 키워드로 고생하셨던 분들을 보호를 시키고, 우리가 목적의식에 맞게끔 하려면 이게 제도적으로 하시는 누군가들이 계속 끌고 나가줘야, 아시는 분들이 끌고 나가야 이렇게 안정적으로 제도를 만들 수 있다는 게 본질인데요. 너무 멀었어요, 사실. 그래서 저도 조금 힘들고 속상한데, 뭐 이렇게 업계 분들만큼 속상하겠습니까? 그래서 조금 더 노력할 수 있는 부분들을 좀 찾아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저만 짧게 얘기해서 그냥 마지막으로 고르다.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가져봤어요. 실적으로 이 모든 부분들이 비즈니스, 더군다나 거기서 이윤 추구라고 하는 거와 직결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제가 공무원들하고 그 앞에서 물에 대한 강의를 하면서, 사실 제주도 물은 삼다수잖아요. 삼다수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얘기하면 또 1시간 걸리니까 안 하고요. 거기에서 그 심포지엄 할 적에 제가 직접 서울에서 할 때 참여를 했어요. 참여해가지고 그 관계되신 분들 앞에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개발공사 사장님이 새로운 제품 출시를 막 광고를 하더라고요. 그 새로운 제품은 삼다수병이 20리터 있고, 그 다음에 작은 병이 몇 리터죠? 500리터 있고, 또 작은 병이 200 정도 되는 작은 병. 그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여성분들 핸드백 속에 넣고 다니면서 한 모금 쫙 먹으면 버릴 수 있는, 그걸 막 출시했다고 막 광고를 하더라고요. 자랑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일어나가지고 굉장히 좋다. 이익은 많이 창출할 거다. 그러나 거기서 나오는 이 페트병 처리는 어떻게 생각하면서 이거를 계속 생산해낼 거냐. 그랬더니 굉장히 인상을 쓰더라고요. 하여튼 저는 거기서 아주 굉장히 강조했습니다. 이렇게 많이 만들고 이익을 창출하는 건 좋다. 그러나 그 다음은 왜 생각하지 않느냐. 그러면서 제가 제안한 게 하나 있었습니다. 많이 만들어라. 근데 이게 회수가 돼서 리사이클 할 수 있게끔만 해줘라. 그래서 250원 한다라고 하면 50원 퇴줘라. 그러니까 페트병 하나 가져가면 50원 주면 이걸 쓰레기통에 버릴 사람 없다. 그러니까 그냥 정말 이익을 창출하고 그 다음에 해소할 수 있게끔 제도적으로 만들어라. 이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뭐 하여튼 굉장히 신경 쓰더라고요. 근데 이게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비굿 커피 이 컵을 제가 그날도 얘기하면서, 저는 정부 차원에서 이 컵을 사용할 때에 정부 차원에서 그래서 50% 지원해줘라. 그러면 이 컵 다 사용할 거 아니야, 카페마다. 그렇잖아요. 다른 것보다 싸다라고 하면 모든 카페들이 다 이걸 사용할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갖거든요. 그러니까 그만 얘기해. 아니요, 뭐 교수님 말씀하신 게 맞는 말씀이신데, 이제 그 부분은 제가 환경부 편은 아니지만 환경부를 대신해서 답변 드릴 수 있는 부분은, 환경보조금 제도가 사실 조금 어려운 부분이 좀 많습니다. 특히 그 농업용 소재 쪽에서는 이제 멀칭 필름이라고 해서 이렇게 밭작물에 까는 것들 같은 경우는 그 대부분 다 회수를 해서 원래 정부에 갖다 주면은 그 보조금을 받아서 이제 농민들을 좀 보호하는 제도가 있었는데, 그거를 회수하기 전에 미리 보조금을 막 지급하고 그럽니다. 왜냐면 이분들 회수해서 잘 안 갖다 주세요. 농민들이. 어민 마찬가지입니다. 어민분들이 쓰시고 한 것들을 회수해서 갖다 주시면 보조금을 드릴 수 있는 제도가 되면 좋은데,
시스템이 좀 안 좋은데 어떻게 보면 보조금을 그냥 미리 드리는 부분들이 조금 있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도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커피숍에서 그 보조금 제도를 지급하면 그분들이 가장 고민이 아까 했던 그린워싱에 대한 더 많이 쓸 거 아닙니까? 이런 얘기를 계속 하시는 거예요. 이게 어떤 게 맞느냐 틀리냐가 안 되는 부분이 그런 것들 때문에 하는데 사실 어쨌든 돈을 내고서 쓰는데 누가 그걸 많이 쓸까요? 저도 진짜 걱정돼서 저도 만약에 제가 틀릴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걸 막 쓴다라고 해서 올라가요 이렇게 얘기했으면 제가 드릴 말씀이 없는데 그런 게 때문에 보조금 못 든다는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밴딩 머신이 있어서 그거를 넣었을 때 아까 얘기했던 유럽이나 미국은 돈을 주거나 애완견에 사료를 주는 시스템이 있다는 건 반드시 보상 체계는 필요하다. 그래야 회수율이 높아지는 거는 정말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도 조금 고민을 하고요. 예. 뭐 PLA 컵도 마찬가지지만 빨대 컵들도 잘 모을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한 고민. 너무 작아서 못해요라는 것보다는 이제 시작이니까 해봅시다라는 게 조금 더 나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정부에서 플라스틱을 생산하는 기업의 생산량을 막는다든지 아니면은 생산을 했을 경우에 환경부담금을 조금 더 문다든지 그런 거가 지금 시행이 되고 있을까요? 전혀 없어요. 그럴 때는 이게 공산주의라고 데모하고 난리가 어떻게 정보예요, 수도꼭지? 그 제도를 제한할 수 있는 방법은 네. 뭐냐면 아까 얘기했던 플라스틱 혜택라는 거를 마련을 하게 되면 네. 예를 들어서 지금 생산하는 기업이 그린워싱 뭐 이런저런 얘기하는 리사이클률로 막 해갖고 생산량을 높이고 있는데 제가 아까 그래서 그 얘기를 계속 드렸던 이유가 뭐냐면 세금을 때려버리면 증가하는 양에 대한 세금을 때리고서 줄일 수 있게끔 만드는 제도가 있지 않으면 리사이클이 아주 빚을 못 본다는 얘기예요. 리사이클이 빚을 볼 수 있으려면 이게 줄어들어야지 이거를 예. 스톱을 시켜놓고서 이걸 늘려줘야 되는데 이게 늘어나는데 리사이클이 늘어나는 게 플라스틱을 줄이는 일은 아니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생산이 계속되니까 그죠. 안 쓰고 싶어도 안 쓰려면 물건을 안 사야 돼요. 사면 뭐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진짜 한 사람의 실천으로 바뀔 수 있는 게 아니어서 조금 코로나 때 다 제재 걸듯이 그러니까 그리고 뭐 저희가 환경교육하고 이런 거 좋지만 그런 비용을 기업에 그냥 이렇게 주고 보증금을 주더라도 그냥 그 생산 자체를 줄여놓고 막아놓으면 조금 더 뭔가 변화되지 뭐 않을까? 막을 수는 없을 겁니다. 이게 우리 사회에서 그렇게는 어렵지만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제도는 나오게 될 것 같다는 생각은 들어요. 왜냐면 유럽은 지금 플라스틱세 얘기는 이미 나왔고요. 그래서 거기는 이제 리사이클 선택을 하게끔 돼 있어요. 물론 리사이클하는 것들이 기업 이제 국가별로 좀 강한 부분들이 없잖아 있지만 그걸 해갖고서 줄여 나가는 것들을 제도적으로 만들게 강하게 세거나 아니면 못하면은 세금 내 이렇게. 그럼 탄소세와 플라스틱을 같이 내버리면 이제 이게 석유의 플라스틱이 생활성 플라스틱보다 싸다라는 얘기는 못하는 시대가 오게 된다는 거죠. 네. 그런 부분이 있으면 조금 더 달라질 수 있는 거죠. 좋은 말씀이세요. 어떻게든 페널티 줘야 되는데. 커피 문화가 조금 주화되면 어떨까요? 예전에는 이만큼 들고 다니지 않았거든요. 반대로 밥을 좀 적게 먹으면 이산화탄소가 덜 발생될 거예요. 이거는 똑같은 얘기가. 왜냐면 기호식품에 대해서 제가 뭐 그거를 줄이거나 늘리거나에 대한 그러니까 우리가 커피를 많이 먹어서 일회용 플라스틱이 늘어난 거는 숫자로 볼 때는 맞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왜냐면 일회용 컵을 주로 쓰는 거는 커피가 많으니까. 그렇다고 소비자분들한테 텀블러 많이 만들면 좋진 않아요, 그것도. 그죠? 그럼 결국은 말씀하신 대로 커피 다 끊어요, 이렇게 얘기하기에는. 그죠? 예. 여기 대표님 여기 커피하고 계시는데. 예. 그거는 개인 기업에서 제가 드릴 말씀은 없지만 다만 예, 다양한 방법으로 줄여나가는 건 맞는데 그게 가까우신 분들은 텀블러 갖고 오셔서 텀블러를 쓰시고요. 그 다음에 조금 멀리 계신 분들은 생활성 플라스틱 소재 써도 되고요. 또는 어떤 업계는 리사이클 플라스틱이 좋다고 하면 근데 리사이클 플라스틱이 음식물 쪽에 쓰는 것들이 좀 어려운 부분은 아직까지 검증 안 된 게 있습니다. 그 리사이클이 방법이 여러 가지인데요. 지금 이것들을 그냥 녹여서 다시 만드는 것들도 있고요. 아예 처음부터 여기에 원료를 분리시켜서 다시 합성하는 방법들도 있는데 모든 부분이 가장 큰 문제는 안전성에 대한 검증이 좀 아직 안 돼 있다는 얘기죠. 왜냐면은 우리 같이 이렇게 깨끗하게 음식물만 먹는 게 아니고요. 어떤 분들은 여기다가 농약도 집어넣을 수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담배찌도 집어넣고 다른 걸 넣어요. 아무리 깨끗이 닦아도 이게 스며들면 그거를 녹이거나 분리시켰었을 때 안전성에 대한 검증은 아직까지 해본 적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리사이클이 그만큼 위험한 거고
그러니까 음식물 쪽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들이 대부분 다 산업계 쪽으로 쓰는 것들은 그쪽으로 써서 이렇게 유도를 하는 거지. 음식물 투 음식물 이 보틀 투 보틀로 갈 수 있는 부분들은 굉장히 좀 어렵다. 아직까지는 검증이 안 돼 있다라는 거죠. 그 제주에서 컵 보증제 300원짜리 시행하는 거는 리사이클이 되는 걸로 아는데 이것도 나중에 대중화가 되면 리사이클도 될 수 있어요? 전에 질문하셨던 컵 보증금 제도에 있는 것들이 리사이클 된다라는 거는 안 됩니다. 예. 그냥 갖다 버려요? 네. 그렇게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 그렇게 못하는 게 시스템상 안 돼 있어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예. 그분들이 선별작업장 가시면은 한 70, 80대 되신 어르신들이 대여섯 분밖에 안 되시는데 수톤을 컨베이어 벨트 흘러가는 것들을 피킹 작업을 하셔야 되거든요. 근데 이 컵을 막 빨대 분리하고 컵 분리하고 할 수 있는 상황은 안 됩니다. 그럼 그분들은 주로 뭐 하시느냐? 그 발열용량 높은 라면 봉지 같은 것들을 피킹하거나 페트병 피킹하는 정도지 이것들을 분리해갖고 추릴 수 있는 여건은 안. 아까 얘기했듯이 제도만 있으면 가능해요. 만들어서 분리수거를 깨끗하게 할 수 있으면 가능하지만 지금 시스템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질문한 그 300원 내는 그것도 안 된다는 건가요? 그 제주에 있어요. 선별해서 이 음식물 이 트레이요. 컵만 해서 네. 연합하는 게 있어서 그거를 따로 관리하는 시스템이 있다고 하면은 오케이겠죠. 근데 한번 알아보십시오. 제가 알기로는 쉽지 않을 겁니다. 그게 제주에서만 하는 거예요? 300원짜리 입주금 하는 거는 이걸로 모아서 선으로 가져가서 우리가 시스템 네. 그거를 관리하면은 제주도의 시스템에서는 그게 가능하겠죠. 그거 굉장히 좋은 일이죠. 완전히 다른 안 되더라도 기존의 그 외주화된 네. 시스템보다는 중단하는 거를 없애서 조금 그렇게 그렇게 하려고 하시면 노력하시면 괜찮죠. 근데 전국적으로 볼 때는 아직까지는 어렵다. 생분해는 생분해 다시 이거는 생분해는 이것도 리사이클 된다니까요. 빨리 하시면. 이거 300원 주시고서 이거 다 모아서요. 네. 다시 녹여서 뭔가 만들면 가능해요. 가능한데 근데 너무 작고 양이 적으니까 이제 이게 페트병하고 섞이면 둘 다 투명하지만 물질이 다른 거기 때문에 섞으면요 뿌얘집니다. 안 보여요. 그래서 이제 얘네들은 한 개고 페트병은 9개 정도 되니까 이걸 섞으면 뿌얘지니까 얘네들 귀찮으니까 빨리 좀 버려, 얘들만 리사이클할게, 이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지금 좀 어려운 건데, 얘들이 9개 되면은 얘들끼리만 뭉쳐갖고서 녹여서 다시 만들면 충분히 뭐 예를 들어서 그런 거죠. 투명한 거 이거 만들었다가 이거 녹여서 빨대 만들어도 되고요. 다 가능해요. 그리고 이제 리사이클 횟수는 어느 정도 정해져 있습니다. 사실은 불순물 다 제거하고 다시 만들고 하는 거에 또 석유에도 마찬가지고요. 뭐 PLA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장단점이 좀 있으니까 뭐 맞춰서 좀 할 수 있게끔 하면 좋다라는 거죠. 도움이 되고. 아까 그 제도는 제주도에서만 가능하다. 그러면 작으니까. 그리고 구에서 그걸 한다 그러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그걸 어디에 어떻게 쓰는지는 좀 알아보셔야 되는 게, 그 리사이클 플라스틱 제품을 벌크하게 이렇게 갖고 올 수 있는 양이 컵을 비즈니스잖아요. 그게 만약에 정부에서 보조금 줘서 단차를 만들어서 그거를 조금 더 할 수 있다고 하면 모르겠는데, 만약에 그게 비즈니스라고 하면 컵 회수해서 그거를 다른 걸 만드는 비즈니스는 조금 저는 기술이 너무 낮아서 네. 안 된다. 비즈니스적으로 좀 어렵지 않을까 싶어요. 병원 입장에서는 안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의사들하고 얘기해 보니까 뭐냐면, 야, 적어도 수술 집도하기 전까지의 거는 되지 않겠나? 라는 고민을 한 거예요. 거기서도 ESG 경영을 병원에서도 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그 수술에 있는 플라스틱 용기는 너무 깨끗해요. 정말로 깨끗해요. 그것만 회수해서 조금만 리사이클 돌려도 되는데, 그게 결국은 끝내는 좀 어렵다고 얘기하는 게 뭐냐면 관리의 문제입니다. 왜냐면 그것도 누군가는 운송을 해야 되고 하는데, 거기 안에 있는 주사기나 피 묻은 여러 가지 것들을 분리수거를 쭉 해내는데 플라스틱만 따로 모았는데, 그게 만약에 교차 오염이 돼버리면 이건 감당이 안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런 부분들 때문에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생분해도 고민을 해보는 게, 차라리 그럴 거면 생분해하자, 이런 것들도 고민을 하게 되는 거죠. 성경에서
관련해서 대체제로 인정을 못 받는 게 어떻게 하시는 대체제로 인정을 못 받는 거라고 표현하기보다는 대체제라는 개념은 사실 환경부에는 없습니다. 네. 네. 플라스틱이 그냥 안 좋아요 이렇게 얘기하시니까요. 네. 관리 차원의 문제인 건데 인정을 받고 안 받고를 떠나서 뭐 하기야 뭐 이제 정책적으로 우리가 필요로 하는 생분해 인증에 관련된 것들을 인정을 못 받고 있으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어려운 거고요. 네. 그래서 지금 다양하게 고민하는 게 뭐냐면은 소위 말해서 뭐 자연에서 아까 얘기했던 하드한 조건에서 이런 흔하게 나오는 미생물들이 조금 적은 데서도 분해가 되는 플라스틱을 만들어 보자 이런 고민도 좀 하고 있고요. 뭐 여러 가지 규정을 조금 더 개선해서 현실에 맞는 것들을 조금 더 늘려가 보자 이런 것들도 많이 하고 있고 그래서 해수 분해 테스트나 뭐 자연 분해 테스트나 이런 것들도 많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정도. 교수님, 네. 제가 말씀드리면 앞으로의 계획이 궁금합니다. 교수님 개인적으로랑 여생을 얼마나 플라스틱에 계속 농담하고 오셨는데 좀 빨리 시작하신 편이시잖아요. 그런데도 중국의 이런 나름 좌절스러운 상황들 속에서도 어떻게 포기하지 않고 계속 하고 계신지만 뭐, 하실지 아니, 너무 거창한 거창한 얘기인 것 같고요. 그 처음에는 저도 약간 아까 얘기했지만 한 6, 7년 전만 해도 이 분야가 굉장히 인기 없는 학문이었습니다. 아무도 안 알아주고요. 그냥 조금 올드하고 오래되고 하다 보니까. 근데 저 처음부터 제가 공부했을 때부터 시작했던 건 뭐냐면은 그때 2000년대 초반부터 이제 플라스틱 그 위기가 온다라는 기사는 엄청나게 많이 떴거든요. 근데 연구하는 분들이 별로 없었어요. 그리고 사실 생활성 플라스틱은 이미 1970년대부터 이미 만들어졌었습니다. 근데 그때는 오히려 구박을 받았죠. 왜 이렇게 약한 걸 플라스틱으로 만드냐. 뭐 이거 필요도 없는 거다. 없애버렸던 상황이었는데 이제 이렇게 되니까 조금 상황이 많이 바뀌었고 그래서 그동안에 뭐 좌절감이라고 하면은 15년 전에 어쩌면 그때 좀 빨리 활성화가 될 수 있었을 텐데 활성화를 못하고 다 죽었다가 이제 다시 올려야 된다. 그래서 제가 그때 국회에서도 얘기했던 게 이번에 실패하면 다시는 플라스틱 제도는 못 만든다. 위기감을 갖고서 책임있게 대응을 하자라고 제가 그때도 꼭 부탁을 드렸던 게 진짜 이번에 만약에 또 환경부의 의견대로 이렇게 가게 되면은 2050년에는 지금하고 별반 다르지 않을 거다. 그리고 또 올라가 있을 거다. 이거는 저는 지금 통계로 봐도 충분히 검증해낼 자신이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남은 과정은 저 같은 사람을 많이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 제자들도 왔지만 앞으로는 이런 분야에 진짜 전문가들이 많아서 제발 플라스틱 분리수거 하는데 소비자분들이 전문가가 아니고 편하게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일을 우리 전문가들이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제도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쓰시고 관리하는 차원에서 편하게 버리고 우리가 그것들을 순환경제 구조에 기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대한민국에 만들어야 올바른 플라스틱 관리법을 추진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해서 꼭 뭐 자신감이 있습니다. 자신감이 있고요. 꼭 만들어내는데 저도 조금이나마 기여할 수 있는 것들을 우리 학생들 앞으로 감사합니다. 질문은 혹시 없으신가요? 토크 콘서트라고 해서 너무 값진 강의를 들려주셔가지고 정말 감사드리면서 다시 한 번만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